자, 첼시가 첫 패배를 겪었습니다. 뭐 아스톤 빌라전에도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맨체스터 시티전에는 뭐 제대로 된 공격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산적했던 문제들이 좀 줄줄이 터진 느낌이었고, 그동안 첼시가 좀 과하게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경기력이 좀 좋지 않거나 퇴장이 있어도 승점을 갖고 오거나 승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 안 좋은 문제가 좀 줄줄이 터진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역시 이제 맨체스터 시티한테 씹어먹혔던 중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은 근데 지난 시즌 램파드 감독 체제까지 들어가도 중원 조합은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캉테, 조르지뉴가 투엘 감독 체제에선 굉장히 좋았지만 또 캉테가 부상이 또 많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문제가 많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조코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르지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첼시에서 안 나올 수가 없죠. 특히 투엘 감독 체제에서는 삼각형의 이 패스기를 만드는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선수 자체도 탈압박이나 이 롱패스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지면서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정도로 챔스에서나 유로에서나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르지뉴를 사용함에 있어서 투엘 감독도 많은 희생을 겪어야 됩니다. 뭐 리디거가 좀 중원까지 도와줘야 된다든가, 하베르츠가 좀 내려와줘야 된다든가, 캉테가 넓은 범위를 커버쳐줘야 된다든가, 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르지뉴를 쓰는 데 있어서 수비력도 문제가 되지만 이 전진성, 수비형 미드필더가 꼭 전진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조르지뉴는 없어도 너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커버, 요런 게 좀 필요한 선수라서 요것도 좀 문제가 됐고, 캉테는 정말 좋습니다. 박투박으로서 수비도 좋고 넓은 범위를 커버해주니까 중원 장악도 잘 되고, 그래서 캉테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캉테가 부상이 좀 잦습니다. 요 근래 나올 때는 정말 좋은 선수지만 요 근래 조금 쓰기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이제 캉테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 측면에서 조르지뉴가 필요하다는 게 있습니다. 이제 캉테 같은 경우에도 빌드업이 장착됐거나 이 전진성이 코바치치만큼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쓰는데 조합도 좀 중시되는 선수라서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최근에 코바치치는 좋습니다. 글쎄요, 전진성은 원래 좋았던 선수죠. 램파드 감독 체제 때부터 지금까지 쭉 전진성은 좋았고, 범위가 일단 넓습니다. 전진성이 넓고 활동량이 많으니까 범위도 넓고, 최근에는 수비력도 좀 좋아진 느낌이고, 루카쿠가 포함된 첼시 체제에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선수라 그러면 뭐 찰로바, 몇몇 선수 있겠지만 코바치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코바치치도 이 캉테와 조르지뉴랑 나왔을 때 조합이 안 맞다는 거예요. 조코캉도 안 맞고, 뭐 캉테 코바치치, 코바치치 조르지뉴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자, 이제 투미들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중원이 좀 먹히고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조르지뉴가 압박이나 이런 게 약하고 그쪽으로 압박이 들어간다 그러면 좀 뚫릴 확률이 많으니까 좀 중원이 먹혀 들어갑니다. 저쪽이 숫자가 많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특히 토트넘전이 그렇죠. 로셀소라든지 뭐 손흥민도 많이 내려왔고 케인도 많이 내려왔고 은돔벨레 있고 막 이런 식이니까 토트넘전 전반전이 거의 먹혀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3미들로 바꾸죠. 맨체스터 시티전처럼 3-5-2로 바꿔가지고 중원을 3명 두니까 그때부터 안정화가 되면서 토트넘을 잡았는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2미들이 아니라 3미들일 때 맨시티전은 아예 초반부터 들고 나왔는데 왜 안 됐냐.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냥 첼시가 홈인데 너무 라인을 내린 거 아니냐, 역습 축구를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맨체스터 시티의 이 미들진이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베실바, 덕벨, 로드리가 이 중원을 강하게 잡아버리면서, 또 그리고 각자 맡는 역할도 다 다른데 각자 수비력, 공격력 커버해주고 연결 잘해주고 또 그 역할마다 다 잘해버리니까, 로드리가 뒤를 잡아주고 덕배가 박투박 같은 느낌을 움직여주니까 첼시 중원은 밀릴 수밖에 없었다. 맨체스터 시티의 중원 조합은 잘 맞는데 첼시의 중원 조합은 잘 안 맞으니까 좀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프라인 밑으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면 글쎄요, 3미들일 때 토트넘전처럼 어떻게 버티면, 무실점으로 버티면 첼시한테도 기회가 옵니다. 90분 동안 기회가 안 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1실점을 먼저 해버리면서 사실상 맨체스터 시티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원의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 대안으로는 치크입니다. 아스톤 빌라전 리그컵에 깜짝 기용이 돼갖고, 야, 어떻게 나올까? 3-5-1을 쓴다 그러면 최전방으로 갈까? 윙어로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습니다. 느낌만 수비형 미드필더고 빡투박이거나 혹은 땜빵용으로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진짜 기용해볼 생각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치크가 그 전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수비, 그러니까 뽀백 사이로 수비하러 들어간다든가 빌드업 할 때 자기가 중추가 되는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거요.
근데 생각보다 잘했어요. 맨체스터 시티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잘만 성공한다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선수는 이제 다른 선수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조합을 맞추려면 내가 저 선수의 단점을 커버 쳐줘야 되는데 다 갖고 있습니다. 제공권을 일단 갖고 있고, 맨체스터 시티전처럼 이 덕배랑 베실바가 계속 전진성을 가져주고 뒤에 로드리가 잡아준다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캉테가 이 치크가 올라갈 때 좀 이렇게 교차해주고 치크가 내려오면 다시 교차해주고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러면 정말 훌륭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약팀을 잡을 때는 빌드업이 더 잘 되는 조르지뉴가 낫겠죠. 지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몇 안 되는 기회가 딱 왔을 때 좋은 피지컬과 큰 키로 밀고 나간다든가 버텨준다든가 이럴 때는 치크가 괜찮을 것 같아서요. 저는 맨시티전을 보면서 치크가 강팀을 상대로 나올 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종의 대안인 거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루카쿠의 등장으로 이선과의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이게 리버풀전 치르고 맨체스터 시티전을 치르면서 루카쿠의 역할론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 루카쿠는 어차피 강팀을 상대로 못하니까 루카쿠를 강팀으로 상대할 땐 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에 투엘 감독이 이른바 강팀들을 다 잡을 때도 루카쿠는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강팀들을 잡지 못할 때 리버풀도 그렇고 맨시티도 그렇고 그때는 루카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루카쿠를 빼고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게 있고, 2번은 이제 2선하고 안 맞는다. 루카쿠가 안 맞으니까 2선을 개편을 해가지고 루카쿠를 맞추는 게 어떨까? 이게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아예 루카쿠 원톱 전술로 가갖고 루카쿠 맞춤 전술로 가는 건 어떨까? 루카쿠가 자신에게 맞춰주면 분명히 1인분 이상을 할 거니까 그렇게 맞춰주는 게 어떨까라는 이 국내외적인 역할론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자, 루카쿠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명 영입된 상황입니다. 이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하베르츠를 톱으로 하고 베르너 마운트가 측면에 섰잖아요. 이거는 장점으로 하면 뭐가 좋으냐면 하베르츠는 일단 공미나 중원 플레이를 하던 선수니까 중원까지 많이 내려와 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로톱이니까. 거기에 이제 마운트랑 베르너가 중원 가담을 해주면서 측면부터 중앙으로 들어와서 치고 나가니까 이 중원을 타이트하게 잡아갔단 말이에요. 투미들인데도. 근데 루카쿠는 아무래도 그거보단 전진돼 있는 선수입니다. 등져주는 포스트 플레이는 되지만 어쨌건 루카쿠까지는 연계가 돼야만 이 공격적인 연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2.5, 그러니까 3선과 2선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2선부터 1선까지 연결하는 선수가 필요하는데 그런 선수가 많이 부족하다. 특히 2선에는 그런 선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맨체스터 시티전에는 마운트 하나 빠지니까 확 티가 나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루카쿠가 몇 안 되는 롱볼로 공을 잡고 등져줘도 고립되거나 뭐 역습을 해줘도 뭐 어이없는 미스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오히려 첼시를 파괴하는 데는 더 쉬워졌습니다. 루카쿠로 가는 길목만 딱 차단을 해버리면 첼시는 공격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팀이 돼버리니까 첼시를 파괴하긴 더 쉬워졌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뭐 지루도 세웠다, 타미도 세웠다, 하베르츠도 세웠다, 베르너 여기 세웠다, 뭐 지으 세웠다,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상대가 파괴를 하기가 어렵다면 올 시즌에는 루카쿠가 원톱으로 나오니까 파괴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루카쿠에만 책임을 물기가 어렵습니다. 투엘이 좀 한정적인 롤을 쥐어주기도 하고 이 변칙을 가져가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도 이선이 너무 극심하게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투엘이 다른 전술을 쓰기가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352도 나왔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선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자원들을 이렇게 쭈루루 써봤습니다. 마운트부터 보시죠. 근데 마운트는 나와야 됩니다. 마운트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맨체스터 시티전에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서 루카쿠랑 마운트가 아직까지는 잘 맞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운트가 나와서 이 중원과 공격, 이른바 측면과 중앙을 이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지금 첼시에는 코바치치하고 마운트 이 두 명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캉테도 이걸 연결해줄 수 있는 자원은 아니기 때문에 마운트는 나와야 하고요.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론소하고 조합이 잘 맞고 아무래도 조금 더 버텨줄 수 있으니까 2선, 그러니까 약간 측면 자원으로 분류되지만 애초에 중앙 자원이에요. 지난 시즌엔 제로톱을 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안 되는 것인데 투엘 감독이 적절하게 전술적으로 짜주고 재능으로 커버하는 느낌인데 2선으로 분류하기가 되게 어려운 선수인 게 뭐냐면, 하베르츠는 중원 가담이나 측면에서 영향력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연결보다는 마무리할 때가 더 빛이 나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임새가 조금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하는 것과 잘 쓰는 것은 다른 거니까. 자, 그래서 베르너를 보자면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351을 써도 되고 측면 쪽으로 봐도 되고 루카쿠를 이렇게 중심으로 계속 활동량과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자원, 그리고 자기가 마무리까지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베르너가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물론 득점력이 떨어지는 건 알고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잘 맞아서 저는 그래서 시즌 초에 장기적으로는 마운트, 베르너, 루카쿠를 봤는데 아직까지 이 셋의 조합은 맞춰본 적도 없고 아직까지 마운트하고 루카쿠도 잘 맞는 느낌이 아니라서 여기서도 좀 문제가 드러나고요. 이제 본격적인 문제는 이 세 명입니다. 플리식은 19-20 시즌에 합류해서 부상으로 빠진 날짜만 계산했을 때 313일이고요. 트랜스퍼 마켓 기준입니다. 부상으로 놓친 경기는 35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시즌을 통으로 날린 거죠. 그냥 리그라고만 따졌을 때, 이건 뭐 리그 챔스 FA컵 다 포함이겠지만 리그만 따졌을 때도 38라운드 중에 35라운드를 날린 거라서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부상당하고 돌아왔을 때 잘하고 부상당하고 돌아왔을 때 잘했는데 이젠 경기력까지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턴오버 심하고 드리블 이상하게 치고 패스 타이밍 이상하고, 그래서 기대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게 있고, 지에우가 가장 골칫거리입니다. 플리식은 나왔을 땐 일단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폼을 살리는 게 문제인데 지에우는 폼이 좋은 날도 이게 전술적으로 애매한 날이 있어요. 3백에서 애매해지다 보니까 자기 폼은 좋은데 이게 쓰임 가치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이고, 아스톤빌라 리그컵 전에는 뽀백을 사용했는데 지에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판을 펼쳐줘도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지에우를 이 투엘 감독이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에우가 나왔을 때 경기가 약간 템포적으로 잡아먹히는 느낌도 있고요. 자, 오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윙백으로도 좋았죠. 윙백에서 공격력을 불어넣어주는 것도 좋았는데 또 어느 순간부터 또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윙어도 그렇고 윙백도 그렇고 최전방 공격으로 올릴 수는 없는 자원이고, 그래서 오도이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다녀오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대안을 봐야겠죠. 일단 루카쿠와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루카쿠를 배제한 플랜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마운트 루카쿠가 일단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마운트는 공격적으로 만들어주는 걸 첼시에서 몇 안 되게 해줄 수 있고, 루카쿠는 마무리가 특출난 선수니까 루카쿠하고 마운트가 빨리 호흡을 맞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둘의 이 피로도는 설명 불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리고 한 짝으로서 혹은 3-5-2로 간다면 투톱으로서 누가 어울릴지를 빨리 찾아야 된다. 즉 호흡이 빨리 맞아야 강팀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5-2로 가든 3-4-1-2로 가든. 그래서 그런 방향이 필요하고, 만약에 마운트가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면 맨체스터 시티처럼 수비형 미드필더에 치크가 나와서 전진성을 불어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치크가 잘했을 때 가정이지만 치크가 정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그런 방향을 빨리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맨체스터 시티의 맨체스터 미들진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전진성과 베실바는 수비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력과 거기에 또 전진성, 즉 공격까지 넘어가주는 것이 얼마나 강팀을 잡는데 중요한가.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도 첼시가 홈이자 강팀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게 잡을 수 있었던 건 그런 그 미들진의 활약이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선은 개편해야겠죠. 뭐 투엘 감독이 3-5-2, 3-4-1-2, 3-4-2-1 이렇게 쓰던 감독이 3-5-2를 들고 나왔다라는 건 이제 이선의 문제가 드러났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선을 배제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선의 부재가 결국 때 아닌 약점을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도이, 지에우, 플리식, 이른바 정통 윙어들이 부진하면서 투엘 감독이 약간 이선에서 수세에 몰렸다고 볼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면 3-5-2 체제로 계속 가더라도 3-4-1-2 체제로 해서 어떻게 가더라도 이선 보강은 되어야겠구나. 하베르츠, 마운트로만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아스날, 더 넓게 보자면 토트넘전까지 드러났던 이런 문제점을 한번 체크해보고 저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아봤는데요. 물론 첼시 그리고 어느 팀이든 약점이 없는 팀은 없습니다. 약점이 없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지는 것도 안 졌으면 하지만 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비길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약점들을 잘 보강해서 더 나은 팀이 되길 바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휴...